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69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침묵과 허무 속에서 울림 노벨 문학상입니다. 베케트 하면 사실 고도를 기다리며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의 노벨상 수상 당시에는 왜 이렇게 침묵과 허무를 강조하는 작가에게 상을 주느냐 이런 질문이 꽤 많았다고 해요. 이 지점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사실 베케트의 노벨상은요, 단순히 한 작가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문학의 영역 자체를 넓힌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어떤 폐허, 또 냉전 시대의 불안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시기에 그의 부조리극,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어떤 의미 없음, 세상의 비합리성, 이런 걸 드러내는 연극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던 시대적인 상실감, 공허함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했던 거죠. 시대 정신을 담아냈군요. 네. 관객들은 그의 작품을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기다림, 또 침묵, 이런 걸 통해서 공허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공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베케트의 수상은 문학이라는 게 꼭 명확한 서사나 해답을 주지 않더라도 이런 불완전함이나 침묵을 통해서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문학의 정의 자체를 확장시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있음으로 시대를 대변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더블린에서 태어난 아이, 파리에서 깨어난 작가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든 베케트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베케트는 1906년에 아일랜드 더블린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아일랜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젊은 베케트는 아마 언어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불안정성 같은 걸 좀 일찍부터 느꼈을 것 같아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뒤에 파리로 건너가서 거기서 제임스 조이스를 만나게 되죠. 이게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됩니다. 제임스 조이스요? 네. 하지만 조이스의 영향 아래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곧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조이스와는 다른 길을 갔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이스가 언어의 가능성을 최대한 막 확장시켜서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담아내려고 했다면요. 베케트는 정반대로 갔어요. 정반대요? 네. 언어의 한계, 그 표현 불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 침묵의 의미, 이런 걸 파고들었죠.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레지스탕스 활동이요? 네. 그 경험들이 그의 문학 세계, 특히 그 허무주의적이고 부조리한 세계관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유럽 대륙에서의 경험,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이 모든 게 뒤섞여서 그만의 아주 독특한 문학적 토양을 이룬 셈입니다. 세 번째, 부조리극의 서막. 문학의 길로 이끈 전환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이스와의 만남과 또 결별, 그리고 말씀하신 전쟁 경험이 그를 부조리극이라는 독특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전쟁 중에 느꼈다는 그 의미의 붕괴가 작품 속 목적 없는 반복이나 소통 불가능한 언어로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혹시 다른 철학적인 영향도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슈펜하우너나 니체, 또 카뮤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베케트가 정말 대단한 점은 이런 철학 이론을 작품 속에서 그냥 설명하거나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연극 무대 그 자체, 또 소설의 구조, 이런 걸 통해서 부조리라는 개념을 관객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감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게 해요.
체감하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또 영어와 프랑스어 이 두 언어를 오가면서 창작 활동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언어를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담는 도구가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좀 무력한 매개체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언어를 해체하고 침묵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을 사용하는 그만의 독특한 문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고도를 기다리며 부조리한 세계의 상징적 무대입니다. 철학을 무대 위에서 체화시켰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베케트의 대표작 하면 역시 고도를 기다리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1953년 초연 이후에 현대 연극사에 정말 한 획을 그렸다고 평가받는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는지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네.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시다시피 줄거리랄 게 거의 없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이 두 인물이 고도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고도는 끝내 오지 않고요. 그렇죠. 오지 않죠. 네. 이 단순한 설점이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기존 연극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황량한 무대, 계속 반복되는 시간, 의미 없어 보이는 대화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 기다림이라는 그 상태 자체를 아주 강렬하게 체험하게 만듭니다. 등장인물들은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냥 보편적인 인간 존재의 알레고리로 읽힐 수가 있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고도가 무엇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국 우리 각자가 자기 삶에서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인지, 또 그 기다림의 의미는 대체 뭔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죠. 해결되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불안, 삶의 무의미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삶을 계속 이어가는 아이러니, 이런 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다림 자체가 주제가 되는 연극이라 정말 독특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엔드게임. 엔드게임과 인간 소멸의 역설입니다. 195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고도를 기다리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엔드게임은 분위기가 훨씬 더 암울하고 폐쇄적입니다. 약간 핵전쟁 이후의 폐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 안에 4명의 인물이 갇혀있죠. 눈먼 주인 햄, 그리고 그의 하인 클로브, 또 쓰레기통 안에 살고 있는 햄의 부모, 넬과 나그. 이들의 일상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기보다는요, 마치 체스게임의 종반부처럼 그저 소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상태,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햄과 클로브는 서로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증오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서로에게 아주 기묘하게 의존하면서 관계를 이어가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군요. 맞습니다. 무대나 언어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고요. 의미 있는 소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침묵이나 습관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런 모순적인 관계만이 남아있죠. 결국 이 작품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인간의 모순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소멸을 향해 가면서도 역설적으로 삶을 지속시키는 힘, 그 아이러니를 드러내면서 베케트 문학의 깊이를 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언어의 해체와 실험, 바로 베케트 문체의 그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케트 문체는 언어를 완벽한 소통 수단이라고는 안 봤어요. 그쵸? 네, 전혀요. 오히려 한계가 명확한 좀 불완전한 매개체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작품 보면 목적 없이 막 반복되는 말들, 끝나지 않은 문장들, 그리고 특히 침묵, 이걸 통해서 없음, 비어있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단순한 글쓰기 기술이 아니라 뭐랄까 철학적인 장치였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베케트가 영어랑 프랑스어 이 두 언어로 직접 글을 쓰고 또 번역까지 했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 언어와 언어 사이의 틈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러 어떤 단절이나 침묵의 공간 같은 걸 만들었어요. 스스로 언어가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네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 뭐 그런 역설인가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베케트 문체는 극도로 절제하고 또 반복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도를 기다리며나 엔드게임 보면 대사가 엄청 간결하고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의미 없어 보이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게 아니라 관객이나 독자가 직접 그 기다림, 고독함, 무력함 같은 경험 자체를 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죠. 실존적인 상실감 같은 거요. 언어의 조각들이랑 침묵 속에서 직접 느껴보라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언어의 한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자, 이 언어에 대한 생각은 그의 철학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 허무와 존재. 베케트 문학의 철학적 심장입니다. 베케트 작품의 핵심은 그거죠. 삶이 의미 없는 반복 같아 보여도 인간은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나간다는 거. 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고도를 기다리며의 블라디미르랑 에스라곤처럼요. 고도는 끝내 안 오잖아요. 근데 기다림은 계속돼요. 이 절망 속에서도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가 되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뮤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비교도 많이 되는데요. 근데 글쎄요, 베케트는 좀 더 나아간달까? 카뮤는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이 반항하면서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봤다면요. 베케트는 그 의미 만들려는 시도마저 무너지는 과정, 그 근원적인 공허함에 더 파고든 것 같아요. 아, 의미 만들기조차 실패하는 모습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베케트 작품에서 반복이나 침묵은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실존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핵심 구조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존재의 공허함, 이런 걸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그 지독한 허무 속에서도 이상하게 관계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해요. 엔드게임의 햄이랑 클로브 서로 미워하면서도 못 떠나잖아요. 고도의 두 주인공도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도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고요. 네네. 어쩌면 의미를 찾기 힘든 세상에서 그냥 관계를 맺고 뭔가를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삶을 붙잡게 하는 최소한의 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관계의 아이러니랄까? 이런 실존적인 고민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나 권력 문제로도 이어지죠. 8번째, 사회와 권력에 대한 은유적 비판입니다. 베케트는 직접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인물들 관계나 무대 설정을 통해서 권력 구조의 이상함, 부조리를 은유적으로 보여줬죠. 네, 그렇죠. 비유적인 방식이었죠. 다시 엔드게임을 보면요. 눈 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배자 햄, 그리고 그를 떠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피지배자인 클로브, 이 관계 자체가 권력의 공허함, 또 상호 의존성의 귀괴함 같은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도 혹시 이런 미묘한 역학 발견하신 적 없으신가요?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그리고 무대 설정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폐허나 황량한 공간들 말이죠. 이게 단순히 실존적인 공허함만 뜻하는 게 아니라 2차 대전 끝나고 냉전 시대에 유럽의 황폐해진 정치나 사회 현실에 대한 비유로도 읽히거든요. 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나 권력 구조가 개인을 구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립시킨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끝까지 오지 않는 그 고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구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나 시스템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안 오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부재하죠. 그 부재가 바로 그런 외부적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시스템이나 권력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형식이랑 깊이 있는 메시지가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9번째, 1969년 노벨상 수상 배경과 할리먼의 평가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인간 조건의 궁핍함을 새로운 형태의 희곡과 소설 형식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베케트에게 상을 줬죠. 네, 그 평가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기존의 서사 구조를 막 해체하고 언어를 극도로 줄이고 심지어 침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 형식적인 혁신.
이걸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때 논란도 좀 있었어요. 너무 어렵다,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하지만 할리모는 오히려 그 불안감이나 공허함이야말로 20세기 중반 인류가 마주한 현실의 진솔한 모습이고 베케트가 문학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줬다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문학의 가치를 인정한 셈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언어와 형식 자체에 대한 실험 정신을 높이 산 거겠죠. 침묵이나 반복을 통해서 관계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실존적인 감각을 직접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점. 또 영어, 프랑스어를 오가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나든 시도. 이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고요. 형식적 혁신가로서의 면모를 인정한 거죠. 자, 10번째입니다. 노벨상 이후 명성과 침묵 사이에서 베케트의 삶인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았지만 베케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중 앞에 잘 안 나섰고요. 시상식에도 안 갔죠.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계속 침묵과 고독 속에 머물렀어요. 네, 그랬죠. 아마 그 명성이 자기 작품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킬까 봐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 허무와 침묵의 미학이 희석될까 봐요. 청취자 여러분은 명성이 예술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건요. 이 엄청난 명성이 그를 상업적이거나 대중적인 길로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였나요? 네. 오히려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절제하고 미니멀리즘을 파고들었죠. 예를 들면 행복한 나날이나 나 조 같은 작품들 보면 언어나 행위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명성이 역설적으로 그를 더 근본적인 실험으로 밀어붙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 작품 공연될 때 연출에 대해서도 엄청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까다로웠다고 하죠. 연출가들한테 원작 지시를 거의 글자 그대로 따르라고 요구했대요. 그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화려하게 해석하거나 재창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의도했던 그 침묵과 공허의 경험, 그걸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네. 명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도 작품의 본질을 지키려고 엄청 애썼던 거죠.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11번째, 대중과 베케트. 난해함과 매혹 사이의 독자들. 베케트 작품은 처음엔 정말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낯설었죠. 네, 맞아요. 반복되는 대사, 딱히 큰 사건 없는 전개. 당신도 그런 당혹감 좀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난해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된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의 작품 속 공허함이나 그 불편함이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마치 거울처럼요? 네, 그런 거죠. 고도를 기다린다는 말이 이제 거의 일상적인 관용구가 된 것처럼요. 그의 언어는 시대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정작 베케트 본인은 대중의 해석이나 인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쭉 걸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12번째, 비판과 논쟁. 읽기 어려운 거장. 네, 맞아요. 읽기 어렵다. 지나치게 실험적이다. 이런 비판도 상당했죠. 네, 상당했어요. 심지어 기존 연극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반연극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나 어떤 감동을 기대했던 관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게 베케트가 사실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아, 의도된 거였군요. 네. 언어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어떤 한계, 그리고 세상 자체의 부조리함, 그러니까 의미를 찾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죠. 처음에는 비평가들도 좀 당황했지만 점차 그의 작품이 단순히 난해한 것을 넘어서 의미를 상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 경험 자체를 무대 위에서 체험하게 하는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식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13번째, 카뮤, 이오네스코와의 비교. 부조리극 삼각지대. 부조리를 이야기할 때 알베르 카뮤나 외젠 이오네스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대표적인 작가들이죠. 같은 부조리극 작가로 묶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세계와 베케트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 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작가 모두 인간 실존의 부조리함,
이걸 파고들었지만요. 그 방식하고 결론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 다른 점이 있었군요. 네, 카뮤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반항을 통해 그걸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일종의 희망을 제시한 셈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오네스코는 언어의 상투성이나 사회적 관습의 공허함 같은 걸 좀 희극적이고 풍자적으로 비틀었고요. 아, 풍자적으로. 반면에 베케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어떤 희망이나 구원 없이 허무 그 자체와 마주하게 만들어요. 정말 극단적이네요. 네, 인간 조건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탐구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비교를 통해 베케트만의 어떤 냉철함과 독창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14번째, 후대 문학과 연극, 예술 전반에 미친 영향. 베케트가 이후 예술계에 남긴 발자취는 정말 깊고 넓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연극은 물론이고 문학, 영화, 미술까지 정말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그의 덜어냄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덜어냄의 이야기요. 네. 극단적으로 요소를 줄여서 본질만 남기는 미니멀리즘, 또 익숙한 서사 구조를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방식, 그리고 말이 없는 순간, 즉 침묵을 대사만큼이나 중요하게 활용한 기법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후배 예술가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감을 주었죠. 아, 뭐 로버트 윌슨 같은 연출가나 포로스터 같은 작가가 대표적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서 더 중요한 유산은 제 생각에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꼭 아름답거나 희망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술의 가능성과 정의 자체를 확장시킨 거죠. 그렇군요. 예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케트는 노벨상 수상을 통해 기존 문학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침묵, 반복, 공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허무와 고독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했죠. 네. 고도를 기다리며나 엔드게임 같은 작품들은 명확한 해답 대신에 깊은 질문과 성찰의 경험을 남기면서 언어 너머의 세계를 암시합니다. 경험을 남긴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난해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그의 혁신적인 시도는 후대 예술 전반의 새로운 서유 방식과 표현 형식을 제공하면서 현대 예술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 결국 베케트는 의미 없는 세계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라는 이 역설적인 진실을 무대 위에 구현해낸 거장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에 1969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0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